좁고 어두운 생선 보관함에서 사망한 25명의 사람들. 2001년 제7태 창호라는 어선의 선장이었던 이모 씨는 3천만 원의 미립국자를 태워달라는 제의를 수락했다. 그는 평소처럼 어업을 하다가 해상에서 한족, 조선족들 60명을 태운 목선과 만나 그들을 배에 옮겨 태웠다. 그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2.5평짜리 물탱크와 1.5평의 어구창고에 각각 35명, 25명씩 나눠 숨겼다. 그러나 그들이 단속 후 뚜껑을 열었을 때 어구창고에 있던 25명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시체들은 창고의 벽을 긁다 손톱이 부러지고 지문과 손마디가 사라진 끔찍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들은 새벽 6시에 시체들을 바다에 던져 처리했지만 바로 다음 날에 미립국자들이 신고를 당하면서 검거가 되었다. 하지만 선장과 브로커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과실치사로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끝이 났다. 북한의 어뢰에 전사한 천안함 수병들. 2010년 3월 26일 초계함인 천안함은 밤 9시에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런데 큰 폭발음과 함께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하였고 바로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46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선체 노후에 의한 파괴, 암초로 인한 좌초, 옛날 기로에 의한 폭발 등을 원인으로 추론했지만 후에 조사 결과로 북한의 어뢰 공격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의 합동조사에서의 확실한 증거에도 북한은 끝까지 이를 부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해군은 전과 다르게 대잠전에 투자를 하여 천안함과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 한다. 예고된 인재,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4년 10월 21일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무너지며 지나던 시내버스와 차량들이 그대로 추락하였으며 사망자 32명에 1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해당 사고가 당시 더 비판받았던 이유는 사고 당일날 이미 상판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걸 서울시에서 확인했지만 철판을 덮되 땜질식 응급조치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의 원인으로는 시공사의 부실공사와 서울시의 보수 및 관리 미흡이었는데 해당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나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대법원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설계 및 시공 관련자들 모두를 처벌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었다. 이후 이듬해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까지 일어나며 이에 대대적으로 건물들에 대한 검사와 보수에 들어갔다고 한다.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의 시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는 수련원에는 어린이 454명과 교사 47명이 있었다. 후에 밝혀졌지만 당시 모기향이 엎어지며 불이 났으며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고 한다. 해당 사고로 인솔교사 1명과 강사 3명, 어린이 19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가 컸던 이유가 컨테이너가 인화성 물질로 감싸져 있었고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소화기도 비어 있었으며 도시에서 멀어 신고가 늦은 것도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망한 아이들의 담당 교사는 사고 당시 밖에서 불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반대로 바로 옆방들의 경우 인솔교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피하여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2년 10월 29일 당시 할로윈 축제로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특히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에서 매우 좁은 구역에 인파가 몰려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지역은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며 사망자 159명에 부상자 196명이 나오는 끔찍한 압사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단순한 사고인지 경찰의 관리 소홀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사건의 증거인멸과 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전 정보부장과 정보과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되었다.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한 상가의 지하 노래방에서 알바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하지만 담뱃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1층까지 번졌다. 해당 상가의 2층에는 호프집이
3층에는 당구장이 있었는데 당구장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탈출했다. 하지만 2층 호프집의 경우 학교 축제가 끝난 뒤 뒤풀이를 하던 고등학생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을 포함해 56명이 사망하였다. 2층 호프집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창문과 비상구가 모두 막혀 있었으며 호프집의 지배인이 출입구를 막고 계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스프링클러도 없었으며 비상구등도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장소에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세월호는 전라남도 진도군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오전 8시 50분경부터 여객선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였고 1시간 20분 만에 여객선은 침몰하였다. 해당 사고로 탑승객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는데 당시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 중이었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컸었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안내 방송과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항해사들, 부실한 선박 관리에 의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냈고 결국 2023년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며 880억 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아직도 사람들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과 총선이 겹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사의 실수로 추락한 무궁화호. 1993년 3월 28일 117호 무궁화호는 양산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덕천천 앞에 이르렀을 때 기관사는 앞에 선로의 지반이 무너지는 걸 확인했고 비상급제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열차는 무너진 지반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뒷차량들은 탈선을 하며 튕겨져 나갔다. 앞에 있는 객차들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으며 78명 사망에 54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의 원인은 당일날 바로 밝혀졌는데 어이없게도 철도 밑에서 삼성종합건설이 공사 중 발파 작업을 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허가도 없이 진행된 공사였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컸는데 관계자들의 처벌 없이 6개월 영업정지로 끝나 분노는 더욱 컸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인 사건. 2011년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과 호흡기내과에 원인 무상의 폐질환 임산부 환자들이 대거 입원하였다. 원인도 모를 질병으로 계속 환자가 늘어가고 사망자까지 나오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걸 알아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 끝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중 PHMG가 흡입 시 독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알아냈다. 이에 제조사들은 바로 제품들을 리콜하고 환불을 진행했지만 이미 피해를 받거나 사망한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며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을 변호팀으로 선임했지만 나중에 업체가 유독 물질임을 알고서도 제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살균제로 1847명이 사망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소송은 진행 중이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생지옥이 된 등굣길. 1995년 4월 대구 달서구의 대구 백화점 상인점 공사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오전 7시에 굴착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에서 집안이 약화된다는 항의로 집안 보강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보강 작업으로 집안의 큰 구멍들을 뚫는데 원래는 허가를 받고 도시가스나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보고 뚫어야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허가나 조사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도시가스관에 구멍이 뚫렸고 가스는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20분 뒤 용접 작업에서 튄 불똥으로 가스가 폭발했으며 그 위를 지나던 사람들과 자동차는 3, 4층 높이까지 날아갔다 한다. 안타깝게도 당시 등교 시간이라 학생 43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101명이 나왔다고 한다. 2003년 뇌졸중과 반신불수로 우울증을 앓던 한 남성이 대구 지하철 송현역에 올라탔다. 열차가 출발하고 그는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에 불을 붙였으며 열차는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다.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고 불길이 더 커지고 있을 때 미처 화재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다음 열차가 진입했다. 기관사와 종합사령실과의 소통 오류로 일부 칸의 승객들과 기관사만 탈출하였고 수많은 승객들이 열차에 갇혀버렸다. 결국 사망자 192명에 실종자 6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항공사고를 제외하고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피의자 김대한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서 1년 뒤 호흡곤란과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괌에 추락해 228명이 사망한 최악의 항공사고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은 서울에서 괌으로 비행 중이었다. 착륙 30분 전 기장은 괌 공항의 활공각 유도장치인 글라이드 슬롭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착륙 3분 전 그들은 갑자기 글라이드 슬롭의 작동 여부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 항공기는 착륙 규칙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내려가 버렸다. 이후 경보장치에서 계속 고도가 낮다고 경고음이 나왔으나 그들은 경보를 무시하고 계속 하강했다. 원래는 착륙 직전 최저고도에서도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늦은 충돌 2.5초 전에 복행을 하려다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 해당 사고로 승객 및 승무원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하며 끔찍한 항공사고로 끝이 났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2015년 2월 25일 50대 한 남성이 공주경찰서에서 영치 중이던 엽총 2정을 불출했다. 그는 곧바로 자차를 타고 세종시로 이동해 오전 8시에 직장으로 출근하려고 차를 타던 그의 내연녀의 오빠를 총으로 살해하였다. 이후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가 식사 중이던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편의점으로 이동해 그녀의 동거남 송모 씨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그러나 약 2시간 뒤쯤 인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기 500정을 관리한다는 점이 밝혀지며 총기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총기 관리 능력과는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세계 최대의 화재 사고 중 하나, 대연각 호텔 화재. 대연각 호텔은 지상 21층, 지하 2층으로 총 222개의 객실이 있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71년 크리스마스 날 오전 9시 50분에 1층 커피숍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카페에 프로판통이 있었고 빌딩의 내장재가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길은 순식간에 커졌으며 1시간 반 만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크리스마스가 겹쳐 300여 명이 숙박 중이었는데 6층부터 고립되어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결국 실종자 포함 사망자 191명이 나왔으며 해당 사고 이후로 모든 대형 건물에 스프링클러와 옥상 헬리패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1970년 12월 남영호는 승객과 선원 210명으로 출발하여 제주 성산항에서 승객 128명과 화물을 추가로 싣고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때 연말 성수기 판매를 위해 감귤을 평소보다 과적했으며 출발 당시 이미 선체의 중심이 15도쯤 기울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배의 정원은 321명이었지만 338명이 타고 있었으며 화물은 무려 540톤으로 허용량의 4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배는 침몰하였고 겨우 12명만 구조되었으며 시신도 300여 구 이상은 찾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당시 12시간이나 지난 뒤에 도착한 해경과 보상금으로 유족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으며 사건은 점점 잊혀졌다. 유영철,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명을 살해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만든 범죄자이다. 그는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절도로 소년원에 갔다 왔었다고 한다. 이후 절도와 강간으로 3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이에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연쇄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범행은 극도로 잔인했으며 시체 훼손이나 식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복역하며 집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그러한 사정을 아는지 그는 여전히 구치소에서도 반성 따윈 없이 교도관과 수감자들에게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부모의 종교에 희생된 아이. 1995년 당시 5살이던 신혜양은 윌름즈 종양 진단을 받았다. 암이긴 했지만 당시 완치율이 80에서 90%에 달해 치료만 제대로 받았다면 완치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며 4년간 방치했고 9살이 되던 해에 몸무게는 20kg에 종양이 5kg인 끔찍한 몰골이었다. 신의 양은 아프다고 울부짖었지만 부모들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한테 호소해 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고 결국 사회단체가 나서서 치료를 진행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심지어 수술 후 그들은 신의 양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기도원에 보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2002년에 세상을 떠났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1983년 8월 31일 대한항공 007편은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을 탑승시키고 뉴욕에서 이륙하였다. 이후 비행기는 미국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경유했다 다시 이륙하였고 한참 뒤 소련의 영토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정찰 중이던 소련의 전투기가 미군의 정찰기로 오해하고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항공기는 미사일을 맞고 11분간 추락하였고 결국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다. 당시에 운이 없게도 해당 지역에 미군의 정찰기들이 자주 목격되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항공기의 고도 상승이 공격적 행동으로 받아들여져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초엘리트 조종사였던 사람이 어쩌다 항로를 이탈하여 소련의 상공에 들어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 2008년 1월 7일 주식회사 코리아 이천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우레탄 발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옆에서 용접기에서 불씨가 튀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었다. 불씨는 순식간에 커졌으며 창고 전체를 감싸버렸다. 해당 공사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 조급하게 강행했으며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보험사는 업주 측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시에서 위로해준다고 차린 제사상이 매우 초라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해당 사고로 40명이 사망하였으며 업주들은 2천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받고 해당 사건은 끝이 났다. 조선족의 끔찍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 2012년 4월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은 현재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사건 주소를 말했고 곧 옆에 남성에 의해 전화는 끊어졌다. 이에 바로 경찰은 출동하였지만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엉뚱한 위치를 탐색했으며 불이 꺼진 집은 탐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최초 신고 후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범인과 함께 여성의 시신을 찾았다. 범인은 조선족이었으며 여성의 시신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에선 15초의 짧은 통화라 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했지만 후에 7분 36초의 통화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컸다고 한다. 또한 1심에선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결국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며 많은 이들이 비판했었다. 카드사들의 욕심으로 일어난 한국의 경제 위기. 1998년 정부는 외환 위기를 벗어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를 밀어주고 있었다.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998년에 63조에서 2002년 622조로 거의 1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이 회복되고 세수도 증가하며 탈세까지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나 LG카드를 필두로 정규 수입이 없는 사람들과 미성년자에게도 카드 발급을 해줬다고 한다. 결국 2003년 말에는 연체율이 전체의 14%를 넘어버렸고 신용불량자가 361만 명까지 늘어났으며 카드 돌려막기가 난무했던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남았다. 1995년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였다. 원래 삼풍백화점은 4층의 종합상가로 설계를 하고 건설에 들어갔지만 완공 직전 건축주 이주는 건물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1층을 더 얹어 5층으로 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는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의 운영사인 삼풍건설산업이 시공을 이어가게 하였다. 결국 매우 부실한 무량판 구조로 건설이 되었고 본래 계획과 다르게 무거운 식당가들과 서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다 여러 요소들이 원인이 되어 1995년 6월 29일
백화점은 5분 만에 지하 3층까지 수직 붕괴하였다. 결국 해당 사고로 508명이 사망하였으며 900명이 넘게 다쳤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최대 7년의 징역형과 3,317억 원의 배상금이 선고되어 결국 삼풍그룹은 공중분해되며 끝이 났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강제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화물선 우키시마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는 돌연 방향을 돌려 일본 마이즈루 항구로 향하더니 출발 후 이틀 뒤 돌연 바다 위에서 폭음과 함께 폭발하였다. 일본은 승선자 3,725명 중 사망자 524명에 실종자 수천여 명으로 집계하였으나 당시 생존자의 목격담에 따르면 7,000명 이상이 승선했다고 한다. 당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는 주장도 있고 배 안에 있던 미군의 기로에와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인양된 선체를 조사 없이 고철로 팔아 넘기거나 공식 사과 없이 생존자 15명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2015년 5월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예비군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동원훈련 0.4격 훈련 중이던 그때 한 예비군이 뒤로 돌아 총기를 난사하였고 예비군 4명이 총을 맞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머리에 발사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그가 군 복무 당시 우울증과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그의 유서에 따르면 GOP에서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가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으로 허술한 사격 훈련 관리가 비판받았으며 국방부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향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아나운서. 그녀는 KBS에서 근무하다 1989년 TBS 개국과 함께 이직을 한 뒤 교통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1991년 9월 21일 가까운 고모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새벽 5시에 추석 특별 생방송이 있어 일찍 쉬겠다고 말하고 실종되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으며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방송사에서는 그녀가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는데 연락도 끊기자 가족과 함께 실종 신고를 했다. 그녀는 평소 동료들에게 수면제 구입이나 전동차에 치여 죽고 싶다는 발언을 하여 자살 기도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가족들과 동료들은 반대하였다. 결국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이 났다. 1991년 지방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인 날이었다. 아침 8시 성서국민학교에 재학 중이던 3에서 6학년 어린이 6명은 집에서 놀고 있었다. 이후에 한 명을 제외하고 분유 깡통과 막대기를 챙겨 들고 인근의 와룡산으로 향했다. 당시 아이들은 도룡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했으며 후에 개구리로 잘못 알려져 개구리 소년 사건이 되었다. 아이들은 12시 정도까지 목격되었으며 이때 근처 계곡에서 놀던 다른 어린이가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2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부모들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찾다가 8시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군과 경찰이 총동원되어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2년 11년 6개월 만에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도 나오지 못했으며 공소시효도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끝이 났다. 조이팔 20대부터 폭력 조직, 도박판, 다단계 등의 몸을 담다가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식의 수법으로 돈을 모았다. 회원들에게는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으며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는 뒷사람의 돈을 앞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으며 피해자는 늘어갔다. 결국 2008년 회사 전산망을 파괴한 뒤 개인 자산을 가진 채 도주했고
받고 11월에 수배되었다. 그러나 12월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사라졌다. 5년 동안 피해자는 3만여 명, 피해액은 4~5조에 달했다. 당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어서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2012년에 가족으로부터 조이팔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장례식 영상을 보내줬으나 검찰은 조작 영상으로 판명했다. 이후 계속 수사를 계속했지만 최측근 강태용을 체포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며 결국 사건은 미스터리로 끝이 났다. 1991년 1월 29일 강남구 압구정 저녁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교 3학년 이형호 군이 사라졌다. 그날 밤 11시 이형호 군의 집으로 서울 경기 말을 쓰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 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어라. 이후 범인의 협박 전화는 44일 동안 60여 차례나 계속되었다. 가족과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2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3월 13일 이형호 군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이형호 군은 유괴 당일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나와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몇 명의 용의자들이 나왔지만 범인은 나오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이 났다. 1999년 5월 대구 학원을 가던 7세 김태환 군 앞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나타났다. 남성은 갑자기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도망쳤다. 태환 군은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2눈을 잃었다. 하지만 결국 49일 동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였으며 유일한 목격자가 귀가 들리지 않는 농가였기 때문에 진술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태환 군이 사망 전 지목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경찰 측의 실수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이 났다. 해당 사건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환이법이 통과되었는데 정작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해당되지 못하였다. 1939년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했던 박순자는 오대양이라는 사입이 종교와 기업을 만들었다. 박순자는 시설에서 신도들과 자녀들을 감금 세뇌하였으며 매월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을 가져 집단 구타를 하는 일도 잦았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들도 나왔지만 신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지냈다고 한다. 기업 자체의 매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투자를 하다 사기를 당해 신도들을 시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결국 채권자 중 한 부부가 신고를 하며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경찰과 언론의 압박이 계속되자 박순자는 신도들과 자신의 가족을 공장으로 모았다. 이후 직원과 남편의 발견으로 32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사인은 모두 경부 압박으로 인한 교살이었고 시신들은 모두 이불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사업 실패로 인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